PDB,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조생물학을 할 때 빠질 수 없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인데, 시간이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PDB 하시려면은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최소 이 짧은 시간 동안 뭘 얘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제가 연구를 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학생들 많으신데, 학생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선배 연구자니까 그동안 PDB를 써오면서 겪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거는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거는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그동안 얻었었던 교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PDB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활용하는 게 좋은지 그것들을 몇 가지 키워드로 묶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내용 자체는 상당히 쉬운 거라서 교수님들은 뭐 들으실 필요는 없고, 학생분들도 사실은 좀 초심자분들께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쉬운 강의라고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 생물학자 입장에서, 저는 계산 구조 생물학자 입장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 저희는 이제 PDB의 사용자죠.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연구의 근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가 되기도 하고 MD 돌리는 분들한테는 인풋 구조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를 이해하고 이제 쓰는 거랑 이해하지 못하고 쓰는 거랑 전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데이터의 퀄리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냥 데이터로 주어지긴 하지만은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인풋의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써야 컴퓨터를 이용하는 그런 생화학 연구자로서 연구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말씀드릴 내용은 딱 이겁니다. 세상에 나쁜 단백질 구조는 없어요. 이제 저희가 나쁜 겁니다. 예. 이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잘못 써서 그런 거지. 이제 뭐 구조가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쓰면은 이런 일이 없고, 여러분들 연구를 훨씬 잘하실 수가 있고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딴 거는 다 까먹더라도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오늘 발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생물학, 이게 PDB를 다루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구조 결정 방법을 다뤄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김호민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 한 복습 정도 하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키워드로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1번 바이올로지, 2번 바이오케미칼 익스페리먼트, 3번 다이나믹스 or uncertainty, 4번 아토믹 디테일스, 이렇게 4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각각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결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ICSB에 21만 개의 엔트리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85%가 크리스탈 구조입니다. 그리고 EM과 NMR을 합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3가지 방법들이 현재 ICSB의 구성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크리스탈인 이유는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옛날부터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결정이 돼서 그게 누적돼서 그렇고요. 최근에는 김호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M 구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디파짓 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EM 구조도 매년 요즘 크리스탈 구조에 못지않은 숫자가 누적되고 있고 조만간 더 쌓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3가지 방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중에서도 특히 크리스탈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장으로 요약한 구조 결정 방법 비교인데요. 아마 김호균 교수님 발표를 잘 들으셔서 다 아실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3차원 구조죠. 3차원 구조인데 크리스탈 구조와 EM 구조가 그걸 얻는 방식이 중간 단계와 같습니다. 즉 3차원의 일렉트론 덴시티를 분석을 해서 3차원 구조를 얻게 되는 거고요. 다만 3차원 일렉트론 덴시티를 얻는 과정이 좀 다르죠. 크리스탈 구조 같은 경우에는 디프렉션 데이터, 이거는 그러니까 푸리에 공간상에서의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함으로써 3차원 구조가 아니라 3차원 전자밀도를 구하게 되고, EM은 뭐 푸리에 공간 그런 거 복잡한 거 없이 실제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신에 2차원의 이미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NMR은 전혀 다른 방식인데요. NMR은 사실은 3차원 공간상에서 뭐가 데이터가 모이질 않아요. 이거는 대신에 아톰과 아톰 사이의 관계, 아톰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의 데이터에 의해서 거리 정보라던가 앵글 정보 같은 것들이 모이게 되고, 그것을 가장 잘못 만족하는 그런 3차원 구조를
해를 구한 것이 바로 NMR 3차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요약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올로지라는 키워드에서는 제가 뽑은 것은 두 가지 테마입니다. 첫 번째는 바이올로지컬 유닛 대 에이시메트릭 유닛. 사실 이게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한 가장 주된 이유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는 서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로지컬 유닛은 그 말이 표현하는 것처럼 실제 몸에서 그 기능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단백질 쿼터너리 스트럭처예요. 그러니까 체인 하나의 개가 아니라 단백질 체인 여러 개가 모여서 생기는 쿼터너리 스트럭처를 얘기하고요. 이거는 헤모글로빈인데 헤모글로빈은 잘 아시다시피 4개의 체인이 묶여서 하나의 헤모글로빈을 이루죠. 그리고 이런 바이올로지컬 유닛은 여러분이 보통 다운받는 PDB에 존재하지 않고 따로 이렇게 밑에 돼 있는 저런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PDB에서 받으시는 건 바이올로지컬 유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PDB에서 바로 받는 것들은 뭐냐면은 크리스탈 구조의 경우 에이시메트릭 유닛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유닛과 에이시메트릭 유닛이 다르다는 거죠, 일단은. 에이시메트릭 유닛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ON8 같은 거 열어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딸랑 하나 나와요. 어떻게 봐도 크리스탈 구조는 아니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통 넘어가시겠지만 이제 위에 헤더들이 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탈 데이터라고 해서 유닛셀이 크기가 얼마고 각도가 얼마고 어쩌고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얘 시메트리가 무슨 스페이스 그룹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유닛셀 정보를 만든 다음에 이건 P4 시메트리인데 P4 스페이스 그룹 시메트리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4개가 탄생이 됩니다. 이게 8개처럼 보이지만 사실 4개고요. 반복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유닛셋을 무한정 반복을 시키면은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결정 구조예요. 왼쪽은 여러분들이 그냥 PDB 열었을 때 보는 거고 실제 구조는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는 디프렉션 데이터를 보는 것이 이제 실험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당연히 생체 내에서 저렇게 생기진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유닛은 크리스탈 구조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을 예로 들어보자면은 헤모글로빈을 찍은 단백질 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에이시메트릭 유닛이 있는 것도 있고 테트라머인 것도 있고 8개짜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올로지컬 유닛이 달라지나요? 아니죠. 얘는 똑같이 테트라머가 바이올로지컬 유닛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바이올로지컬 유닛을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해석된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 해석된 결과가 아니라 실제 실험 데이터면은 사람들이 굳이 PDB에 바이올로지컬 유닛을 안 올릴 이유가 없겠죠. 에이시메트릭 유닛을 대신에 올린 이유가 뭐냐면은 에이시메트릭 유닛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실제 실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이올로지컬 유닛은 해석이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즉 어서들이 어노테이션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탈 구조를 실제 찍어보면은 아래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뭐 헤모글로빈처럼 우리가 다 아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테트라머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다른 단백질들 보고 나서는 아 이게 몇 개짜리가 대체 이루고 있는 건가 잘 모르죠. 그래서 크리스탈 구조 같은 걸 보고 아 얘는 다이머를 이루는구나, 얘는 테트라머를 이루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뭔지 다이머인지 테트라머인지 뭔지. 그래서 이 해당 엔트리에 대해서 어서는 아 이렇게 다이머를 이룰 수도 있고 이렇게 다이머를 이룰 수도 있고 모노머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세 가지를 어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올로지컬 유닛을 여러분이 다운받으실 때 가끔 1, 2, 3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요. 어서도 사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서도 잘 모르겠다는 것은 사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뭘 해봤냐면은 이렇게 어서들이 어노테이션한 바이올로지컬 유닛들을 가져와서 그게 정말로 여역학적으로 안정한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7% 정도가 계산 결과랑 다르더라. 이게 제일 안정한 구조가 아닌 것 같다. 어서들이 어노테이션 한 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진실은 저 너머에 있지만 어쨌든 정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제가 오늘 이거를 그 PDB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겪어서 그래요. 이거는 서울대 곽강은 학생과 함께 연구하는 주제인데 그 메탈 바인딩 사이트를
단백질 구조로부터 예측을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탈들이 실제 붙어 있는 단백질 구조들을 긁어모은 데이터베이스가 메탈 PDB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군데가 이제 메탈이 붙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한 군데가 이제 여기거든요. 빨간색. 여기가 메탈이 붙는 것 사이트처럼 보이시나요, 근데? 아니죠. 이건 메탈이 붙는 사이트처럼 안 보이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크리스탈 컨택을 다 만들어 보니까 반대쪽에서 히스티딘 여기에 코디네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생물체 내에서 바이올로지컬하게 메탈 코디네이션이 일어나는 사이트라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실험 결과에서 그렇게 나온 것뿐이고 실제 메탈 코디네이션 사이트는 저 뒤에 있는 것 딱 하나뿐입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것들도 메탈 코디네이션 사이트라고 등록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쓰게 되면은 이런 거에다 모델을 열심히 트레이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리간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그 리간드 다킹 쪽에서 굉장히 핫한 벤치마크 데이터가 포즈버스터라고 있는데 포즈버스터도 보니까 이게 리간드 컴플렉스래요. 왼쪽에 있는 게 떠 있죠? 그죠? 역시 이상해서 한번 보니까 그 크리스탈 컨택을 아주 예쁘게 이루고 있어요. 얘는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컴플렉스가 아니죠. 이런 컴플렉스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크리스탈 컨택 때문에 생긴 것뿐이에요, 이거는.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다킹 관련된 툴들이 이 데이터셋에 대고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가 몇 퍼센트를 맞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현재 이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지 않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크리스탈 뭐 컨택뿐만 아니라 종종 아주 뭐 흔한 일은 아닌데 그 크리스탈 컨택에 의해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건데 그 제가 그 저 스스로 마지막 캐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캐습 14 2년 전인가요? 그게? 예. 거기서 풀었던 문제인데 2년 전이 아니에요. 벌써 4년 전인가요? 예. 이런 타겟의 템플레이트이 녹색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단백질 구조처럼 안 생겼죠. 그럼 왜 저런 구조가 있느냐, 디파짓이. 보니까 이것도 크리스탈 컨택 때문에 저 부분이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흔치는 않지만 크리스탈 컨택 때문에 단백질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학생들에게 주문을 하는 게 뭐냐면은 크리스탈 구조일 경우에는 그냥 열어놓고 이렇게 생겼구나 하지 말고 제발 크리스탈 그 시메트리를 열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판단을 하도록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러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제는 이제 시퀀스입니다. 단백질 그 올릴 때 MMC프든 PDB 포맷이든 간에 그 스터디에 쓰였었던 서열을 무조건 이제 올리게 돼 있어요. PDB 포맷 같은 경우는 시크릿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게 돼 있는데 실제 그 실험한 단백질에 대한 서열을 꼭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종종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특히 처음에 그 PDB 파싱할 때 생기는 문제들인데 갑자기 시크릿에는 있는데 단백질이 가다가 사라져요. 중간에 540 있다가 갑자기 556이 나와요. 중간에 없어요, 뭐가. 이건 뭐냐? 실제 이런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 실험상으로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험과학자들은 자기들이 확신을 가지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디네이션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이걸 이제 missing residue 또는 missing density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덴시티가 있어요. 일렉트론 덴시티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생겨가지고서는 어떤 서열이 여기에 온다는 거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남겨둔 겁니다. 여긴 잘 모르겠다 하고 하지만 단백질상 저 서열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냥 어디인지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랑 반대로 되는 경우가 없는 서열이 생기는 경우인데 인설티드 레시즈인데 이건 사실 좀 얘기가 다릅니다. 앞에는 그 실험 데이터에 썼는데 안 보이는 건데 이건 실제 실험 데이터에 들어간 서열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PDB 파싱하다 보면 갑자기 서열이 82번 나왔다, 82번 나왔다, 82번 나왔다, 82번 나왔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실제 실험상으로 이게 단백질의 일부고 뭐 실험하다가 어쩌다가 이게 들어간 게 아니라 애초에 이렇게 넣어서 한 겁니다. 다만 얘네들이 뭐냐면은 레퍼런스 시퀀스라는 거에 비해서 서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험도 이렇게 하고 인덱스만 그냥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열 왜 줘야 되느냐? 가끔 단백질 등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특히 안티바디가 그런 게 흔한데,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CDR 부분들이 이제 뭐 서열이 길었다 짧았다 이렇게 하긴 하죠. 그래서 기준 서열이라는 걸 주고 거기서 어떻게 변이했는지에 따라서 서열 번호를 이렇게 인서션 형태로 더 길어질 경우 그냥 넣게 됩니다.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건 좀 사족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기존 서열은 어디 있느냐? PDB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시고 지우시긴 하지만 DBREF 뭐 이런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뱅크 가면은 실제 기존 서열이 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 나와 있으니까 뭐 혹시 필요하실 경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바이오케미컬 익스페리멘트입니다. 첫 번째에서는 우리가 그 단백질의 바이올로지를 보기 위해서 구조를 찍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과정을 달성하게 함에 있어서 바이오케미컬 익스페리멘트가 필수적이에요. 아까 안진숙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실험적인 조건들을 좀 변이를 줘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그 변화들이 단백질이나 용매에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PDB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단백질 자체에 이제 모디피케이션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MSC인데요. 셀레노메사인인데 여러분 갑자기 이제 가시다가 뭐 이제 단백질을 듣다가 갑자기 헤다토미타 나오고 뭐 MSC라는 뭔가 나와요. 근데 이거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아미노산이고요. 단백질의 일부입니다. 그냥 메사이온인데 황이 셀레늄으로 달라진 것뿐이에요. 화학적인 변화가 그냥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나는 단백질만 볼 거야. 다른 리간드 다 지워버릴 거야 하고 헤다텀으로 시작되는 거 다 지워버리면은 이것도 날아갑니다. 단백질이 가다 끊겨요. 이제 그러면 안 되고요. 얘네는 원래 메사이온이었던 애들입니다. 그럼 이런 짓을 왜 하느냐? 그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긴 했는데 크리스탈 구조를 찍을 때 그 디프렉션 데이터로부터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페이스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페이스 정보를 넣어줘야 이제 3차 덴시티가 나오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설퍼를 이제 셀레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고 크리스탈 구조에만 있는 그런 변화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를 아톰으로 바꿔주시고 이걸 메사이온으로 바꿔주시고 이걸 설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태그입니다. 이것도 김호민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피리피케이션 목적으로 어피니티 태그라는 걸 붙이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바이올로지컬하게 존재하는 서열이 아니라 그 정제를 위해서 이제 임의로 추가로 넣어준 그런 것들인데 가끔 이런 것들이 그 단백질 구조에 같이 찍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는 단백질의 일부가 바이올로지컬하게 그런 단백질 일부가 아니라 그냥 생화학적으로 이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내시고 보시면 되고 이게 간혹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운이 없는 경우니까 일단 잘라내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그가 아니라 더 거대한 것들이 끼어 들어가게 돼요. 도메인 인서션, 딜리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GPCR 쪽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옛날 GPCR의 크리스탈 구조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도 이상한 게 막 껴있어요. 1000번대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왜 이러냐면 옛날에 GPCR을 전부 크리스탈 구조로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크리스탈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혀 GPCR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단백질을 이렇게 끼워 넣어주면은 잘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술들을 사람들이 발견을 해서 옛날에 찍힌 크리스탈 구조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것도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니까 배제를 하고 보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도메인을 잘라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틴들인데 크리스탈 구조를 찍을 때는 이제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을 포함해서 우리가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잘라요. 잘라서 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 따로 아래쪽 따로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실제 단백질은 이게 다 연결된 구조여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엑스트라셀룰러 도메인 또는 인트라셀룰러 도메인 이렇게 따로 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솔벤트 메디아입니다. 이거는 단백질 그 생화학 실험을 위해서 이제 도입되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면은 종종 이제 구조를 열어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막 떠다녀요. 그러면 잘 모를 때는 이게 뭐 바이올로지컬 리간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바이올로지컬 리간드 아니고요. 이제 단백질의 퓨리피케이션 등등을 위해서 그 첨가된 솔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보셔야 되고요. 이걸 리간드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헤드 아톰들이 여러 개 있을 때 무엇이 실제로 생물학적인 리간드이고 무엇은 단백질 정제 등을 위해서 도입된 그런 작은 분자들인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멤브레인 프로틴도 마찬가지인데 멤브레인 프로틴을 크리스탈 구조를 찍을 때 이제 보시면은 원래 리피드 몰레큘이 붙어 있는 형태로 찍는 게 아니라 디터전트라는 걸 붙여서 크리스탈을 만든 다음에 찍습니다. 이 디터전트들이 이게 옆에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리피드 아니고요. 디터전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분자들 아니고요. 바이올로지컬 리간드 아니고요. 예, 이런 것들은 따로 떼놓고 이제 실제 단백질 구조랑 상관없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따로 떼놓고 보셔야 됩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Dynamics or Uncertainty입니다. 지금까지는 스태틱 스냅샷 형태의 단백질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단백질이 사실은 용매 내에서 이제 thermal fluctuation을 하는 그런 분자죠. 그걸 저는 이제 숨을 쉰다고 표현을 하는데 숨을 쉬는 구조라서 이게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구조를 우리가 PDB에 디파짓할 수는 없겠죠. 그러려면 영상을 우리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편의를 위해서 가장 평균 구조를 보통 PDB에 넣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단백질 자체에 다이나믹스가 없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PDB를 잘 보시면은 다이나믹스나 또는 구조적 언설틴티, 플럭추에이션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NMR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 크리스탈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조작을 덜하기 때문에 특히 솔루션 NMR 같은 경우에는요. 디파짓 될 때 이렇게 모델 여러 개를 디파짓하게 됩니다. 하나가 아니라 열어보시면은 모델이 여러 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또는 이제 클릭하면은 이렇게 막 춤추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NMR 구조고요. 보통 10개에서 20개 정도의 모델을 하나의 단백질들에서 그 디파짓을 하게 됩니다. PDB에서는 모델, 엔드 모델 이렇게 나눠져 있고 MMC4에서는 마지막 칼럼에 이제 모델 넘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NMR 특징으로서 NMR 데이터를 만족하는 거의 유사하게 만족하는 여러 개의 3차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묶어서 넣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포메이션 앙상블을 볼 수 있는 이제 좋은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라이오 EM도 이게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왜냐면 얘네가 그 용면에서 이렇게 막 춤을 추다가 갑자기 얼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갑자기 딱 멈춘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고 어떤 애들이 이제 유사한 애들인가, 어떤 유사하게 멈췄는가 이렇게 묶어서 따로 이제 뭐 만약에 데이터가 정말 많다면은 따로 묶어서 이렇게 덴시티를 이제 뽑아내게 되면은 3차 덴시티 뽑아내게 되면은 이 단백질이 어떤 컨포메이션을 얼마나 더 선호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론적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널리 쓰이는 방법은 아니긴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리고요. 크리스탈 구조는 사실은 인위적으로 좀 움직임을 제한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이나믹스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크리스탈 결정 내에서 그 시메트리를 깨트리는 정보들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보통 사이드 체인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PDB 파싱할 때 또 곤란하게 만드는 AB 이런 것들이 이제 크리스탈 구조에서 시메트리가 어떻게 살짝 다른가 로컬하게 그런 정보를 담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57%, B가 43%, 오큐펀시 이 칼럼이 아무데도 안 쓰는 게 아니고 다 1인 게 아니라 그냥 1 넣는 게 아니라 보통은 1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이것이 어떤 컨포메이션이 얼마큼 더 크리스탈 구조에서 잘 등장한다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좀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리간드에 붙는 단백질을 디자인하는 걸 제가 포스닥 때 했었는데 그 포스닥 때 단백질 구조는 거의 디자인한 대로 나왔는데 리간드가 이제 어떤 애는 저쪽 보고 있고 어떤 애는 저쪽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크리스탈 구조로 찍더라도 여전히 글로벌 미니멈 근처에 다양한 컨포메이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스냅샷들만 보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컨포메이션들이 단백질 구조상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이렇게 다른 로컬 미니멈들로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부분 컨버지가 되는데 이렇게 로컬한 부분에만 종종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로컬 언서티티 또는 다이나믹스를 표현하는 것이 비팩터입니다. 비팩터이면은 그 크리스탈 구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좌표를 우리가 적어 놓기 때문에 그 평균 좌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표현한 것이 이제 스칼라로 표현한 것이 비팩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비에이션이 아이소트로픽하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하게 전방향으로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 스칼라 값 하나가 나오겠죠. 그것이 이제 비팩터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 움직임이 반드시 이제 균일하게 나타날 이유는 없죠. X축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Y축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한데 그 정보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PDB 다운받으면 다 지우시죠. NI에서 이거. 요게 그거예요. 근데 뭐 지우시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좌표 정보는 아니니까. 근데 뭐 이참에 좀 알고 지우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넣어놨고요. 예. 근데 여러분 또 비팩터를 보시다 보면은 종종 이렇게 해석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그 로컬 플렉시빌리티를 표현하는 거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들 하시는데 한 반쯤은 맞는 것 같고 반쯤은 좀 위험한 생각이긴 한데요. 왜냐하면은 로컬 플렉시빌리티라고 보기에는 크리스탈 컨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험 조건에 따라서 그 플렉시빌리티가 좀 제약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비팩터가 상관관계는 있지만 반드시 그 로컬 플렉시빌리티를 표현해 주는 건 아니고 다른 요소들도 이제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거 좀 주의해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델링입니다. 사실은 다이나믹스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모델링 얘기하는 게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그 다이나믹하다는 것은 사실은 그 부분의 구조를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uncertainty란 다이나믹스는 어떻게 보면 좀 연결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단백질이 굉장히 불안정해가지고 레솔루션이 뭐 낮은 상태로 찍혔다. 뭐 정제가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레솔루션이 별로 안 좋게 찍혔다. 그러면은 당연히 일렉트론 덴시티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게 레솔루션 별로 얼마나 일렉트론 덴시티가 이제 깔끔하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한 3옹스트롬 이상 되면은 이제 대체 이게 어떤 아톰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잘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리간드 바인딩 프로틴인데 리간드를 이렇게 모델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반대로 뒤집어서 넣어도 되고 뭐 그냥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그 구조 결정하는 사람들이 모델링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돼요. 이게 좀 예, 민감될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빈번하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델링을 또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서울대 김병국 학생과 함께 그 하고 있는 연구 주제인데 그 소마토스타틴 리셉터 컴플렉스를 그 보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컴플렉스 구조를 같이 봤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두 개의 구조가 나왔는데 하나는 3.1옹스트롬이고 하나는 3.7옹스트롬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레솔루션 좋은 걸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화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3.7옹스트롬짜리 구조가 화학적으로 더 말이 돼요. 이건 그냥 모델링을 왼쪽에 더 신경 써서 잘했거나 뭐 소프트웨어가 더 좋거나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레솔루션이 어느 이상 되면은 구조가 컨버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디파트 하는 분들이 얼마나 신경 써서 하느냐 또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좋았느냐 또는 로컬 레솔루션이 얼마였느냐 등등에 따라서 이제 신뢰도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미디엄 투 로우 레솔루션으로 가면은 아주 흔한 얘기는 아닌데 그 단백질 트레이스 자체가 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도 가끔 발생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디퍼짓 된 것이 트레이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잘 덴시티를 보면은 어디로 따라가야 할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맞다. 이 몇 개가 쭉 밀린 거예요. 서열들이.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4.5옹스트롬 정도 되면은 덴시티로부터 아미노산 서열이 시퀀스 사이체인이 보였는지를 잘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트레이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컨트로버시가 생길 수 있는 구조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다른 예제인데 대략 3.3옹스트롬 이상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즉 디파짓된 구조가 그 레지스터가 잘 맞지 않을 수 있는 백본 트레이스가 잘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구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아토믹 디테일입니다. 그
이게 사실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단백질을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펑션 스터디를 할 때, 특히 단백질 인터페이스라던가 단백질 리간드 인터페이스를 본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수소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PDB 열어보시면 수소 보여요. 근데 이 수소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슈퍼하이 레솔루션, 이롱스트럼 미만 돼야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건 크리스탈 또는 뉴트론 스캐터링 같은 거로만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보여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NMR 경우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NMR 같은 게 본다기보다는 실험 자체를 수소에다가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소 위치를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닌데 수소가 있다. 그러면은 모델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물 분자. 물 분자는 당연히 이제 그 수용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어디나 다 둘러싸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실험 구조에는 잘 안 보이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있기도 하지만 모든 것에 없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과 뉴클레ik 애시드 사이에 이런 상호작용을 이루는 크리티컬 모터럴 모le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디파짓한 사람이 모델링을 해서 넣어줬는데 여기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물이 끼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물을 넣을 만큼의 확실한 덴시티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추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험과학자들은 결국 잘 보이는 믿을 수 있는 데이터만 디퍼스를 하기 때문에 모델링을 해서 넣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물이 충분히 빠져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모델링 돼 있다고 해서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누락돼 있는 곳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보시다 보면 이제 마음의 눈으로 이게 볼 수가 있는 때가 오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제 MD를 돌리셔야 됩니다. MD를 돌리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물이 어떻게 코디네이션 되는지 같은 정보를 좀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물은 언제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체인에 대해서인데 사이드체인에서는 특히 히스티딘, 아스파라진, 글루타민, 플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세 개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사이드 일렉트론 덴시티로부터 케미칼 아이덴티티로 우리가 잘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히스티딘 같은 건 요게 이제 뒤집어진 경우, 아스파라긴이나 글루타민 같은 건 요게 뒤집어진 경우, 옥시전이 위로 오고 나이트로전이 밑으로 온 경우. 이게 일렉트론 덴시티로는 구별이 안 돼요. 1.5옹스트럼까지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리간드 다킹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아스텍트 디버셋이라고 많이 쓰는 벤치마크 데이터인데 여기 1N1M이라는 게 있어요. PDB에서 직접 받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붙여보면 당연히 여기는 수소가 안 붙어 있으니까 수소를 붙여보면은 이상해요. 여기 이렇게 이제 수소 못 붙는 자리거든요. 리간드 쪽에.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게 화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 아스파라젠이 뒤집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셀프 다킹 열심히 하면은 다킹이 되는 툴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이런 데다 지금 트레이닝하고 있다는 거예요. PDB 바인드나 이런 거 할 때. 모델링이 안 되면 이런 일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험으로 어느 쪽을 가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히스티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경 써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스펙스 다이버셋으로부터 걔네들이 가공한 데이터를 받으면 잘 모델링이 돼 있어요. 반대로 뒤집어져서.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뭐 사실 한마디입니다. 그냥 나쁜 단백질 구조는 없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좀 첨언을 하자면은 사실 단백질 구조 결정이 됐던 환경은 생물학적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사실은 그 많은 해석들이 가해진 결과물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늘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저는 학생 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런 구조를 PDB에 올렸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점점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라도 구조를 정말 보고 싶었구나. 정말 그 노력에 감탄하면서 박수를 보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말 그 구조생물학자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써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잘 알고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짧게 발표를 드렸지만 돌아가셔서 구조생물학과, 화학결정학과, 생화학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안 들으셨을 경우.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2차 데이터베이스들인데요.
그 PDB로부터 그냥 들고 와서 이걸 벤치마크 데이터다 뭐 이런 거를 제공을 하는데 아까 메탈 PDB나 뭐 포스버스터나 이런 데들에서 굉장히 많이 봤었지만 이런 데를 그냥 믿고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공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틀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하고 쓰셔야 되고요. 이런 많은 내용들은 사실은 PDB 101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 다시 복귀하고 싶다 하시면 PDB 101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보시고 뭐 크리스탈 구조에 대한 거나 EM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정보 수많은 정보들이 요즘 위키피디아에 상당히 신뢰할 만한 정도로 쌓여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시간 관계상 질문은